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디카시의 주요 논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2018년도에 출간한 제2디카시집 장산숲에 수록한 후기로서 디카시 고성에서 한국을 넘어 중국 대륙과 미국으로 라는 테마의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1. 고성이 발현된 디카시 문해운동. 경남 고성 장산마을은 내 고향이다.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나의 유년은 장산숲과 그 주변의 들과 산으로 들개처럼 뛰놀며 인위적인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신자연 그 자체였다. 지금까지도 그때 자연으로부터 익혔던 세계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제가 1957년생이니까 베이비부머 세대인데요. 저희 고향 장산마을은 메인 소재지도 아니고 정말 아주 시골 중에서 시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이 그러니까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거의 뭐 수렵 시대처럼 그렇게 상가들을 쏘다니며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것이 저의 시적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입니다. 벌써부터 제가 사족을 붙이는데 가능하면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99년 창신된 문창과가 개설되어 실온 교수로 첫 발을 내디디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다. 문창과 교수로서 뉴미디어 시대에는 시가 어떻게 새롭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시라는 양식이 미디어의 진화에 따라 모양을 달리해 왔던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2004년은 디지털 카메라 보급행이 보편화되어 사진에 대한 식견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디지털 카메라로 풍경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언어 예술로서 쓰는 것이다. 자연이나 사물에서 영감을 받아 책상에 앉아 쓰는 것이 문자 예술로서의 시이다. 새로운 미디어인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으니 자연이나 사물에서 포착한 영감을 찍고 쓰는 시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고향지 고성에서 마산으로 출퇴근하면서 디카시라는 신조어로 한국 디지털 도서관 개인 서재에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집중 연재하고 동년 9월에 국내 최초의 디카시집 고성가도를 출간하며 디카시를 공론화하였다. 디카시집을 출간하고 난 후 디카시가 개인적 실험을 넘어서 곧바로 문해운동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디카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디카시의 대중성 확보를 위해서 다음 카페에 디카시 마니아를 개설하고 디카시가 본격적인 문학 장르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수의 시인들이 참여하는 디카시 전문지 창간도 필요했다. 2006년 창간된 뭉커지 디카시 마니아를 2호까지 내고 나서 2007년 반년간 디카시를 창간했다. 그리고 2015년 개간 디카시로 성장시켜 벌써 올여름으로 통근 26호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아주 자주 했습니다. 디카시 문해운동을 시작하면은 디카시 문해운동을 시작하면은이 아니라 디카시 문해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 이 디카시집이 나왔으니까
통근 26호라 그랬는데 지금은 2021년 가을호가 아마 6호로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띠까시는 고승이 발원지로서 처음에는 지역문해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14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그 영역을 확장시켰다. 2008년부터 매 경남 고성 띠까시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왔고 2016년부터는 경남 고성 국제 띠까시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띠까시의 국제화 시동을 걸었다. 특히 올해는 2018년이죠. 이 책이 2018년도 나왔으니까 중국 현지 대학생들과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1회 중국 대학생 한글 띠까시 공모전까지 성황리에 개최되어 띠까시 해외 소개의 시금석이 되었다. 띠까시가 이런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는 것은 띠까시라는 신조어가 국립국어원 우리말 시험의 문학용어로 등재되어 한국에서 문학 장르의 하나로 확고하게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에는 경남 하동의 이병죽 하동국제문학제 띠까시 공모전, 경기도 양평의 항수는 띠까시 공모전 등 유수의 문학제에서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충북 보은의 오장한 문학제에서도 오장한 띠까시 신인문학상을 제정하여 시상한다. 띠까시는 이제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생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원지 고성에서는 고성문화원 부설 띠까시 연구소를 개소하여 띠까시 문해운동을 선도하고 있다. 띠까시 작품상을 제정하여 지난해에는 제3회 수상자로 송찬호 시인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올해에는 경남 도비 지원을 받아 제1회 고성 띠까시 공모전도 개최한다. 올해 최초로 중고등학교 금정 국어교과서에 띠까시가 수록되었고 한국을 넘어 중국, 미국으로도 본격 상륙하면서 띠까시는 한국문학 역사상 최초로 한국문학을 해외에 수출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것은 벌써 3년 전이어서 지금은 한국 띠까시 협회도 결성이 되고 주요 문학 잡지에서 띠까시 신인상을 공모해서 띠까시인 배출도 하고 띠까시 신춘문예도 2019년도에 개최됐고 지금 이걸 2018년도 제가 쓴 이 후기를 읽어보니까 3년이 지났는데 좀 마치 띠까시의 어떤 그런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띠까시가 빠르게 확산됐다는 거죠. 여기는 미국과 중국의 띠까시가 이제 2016년부터 소개되고 확산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인도네시아, 캐나다 이런 쪽으로도 이제 띠까시가 보급되어서 아주 활발하게 띠까시 마니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니까 현장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띠까시의 정체성. 한국의 현대문학은 서구문학 세례를 받으면서 서구 추수주의라는 비판도 받을 만큼 서구 의존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띠까시는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나 세계적 보편성을 확보하며 해외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이롭다 하겠다.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개학 이후 우리 한국 문학은 서구의
어떤 그런 문학을 가져와 가지고 한국화하고 이때까지 한국 문학을 해외에 본격적으로 수출한 것은 어떻게 보면 디카시가 첫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한국 문학이라는 것이, 한국의 현대 문학이라는 것이 서구에서 직접 문학을 가져오기도 하고 일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서구 문학을 가져오기도 해서 그걸 한국화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어떤 새로운 시문학으로 나타난 디카시를 해외에 본격적으로 문학 한류로서 이제 수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디카시는 포토포엠과 혼동하여 많은 오해를 한다. 포토포엠은 시 사진으로서 기존의 시에 어울리는 사진을 엮어서 효과적으로 시의 감상을 깨하는 것이며, 사진시인, 그러니까 사진을 활용하여 시를 쓴다는 점에서는 포토포엠이나 디카시가 같지만은 그러나 이 포토포엠과 디카시는 다르다는 것이죠. 즉 디카시는 사진과 문자가 하나의 텍스트로 된 멀티 언어 예술인 것이다. 포토포엠에서 시와 사진은 각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디카시에서는 사진과 문자가 둘이 하나의 텍스트로 완전한 의미체가 된다. 디카시의 문자는 그 자체로서는 독립된 시가 되지 못하고 사진과 문자가 한 몸을 이룰 때 시, 즉 디카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낙 디카시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이제 될 때가 이제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 점을 저는 강조해 왔습니다. 그간 디카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카시 관련 논문이나 산문을 많이 썼다. 디카시론적 성격의 산문집 디카시를 말한다. 앙코르 디카시를 출간했고, 지난해에는 본격 실용견 창작론집 디카시 창작 입문을 펴냈다. 2017년도 펴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디카시의 실론적 토대도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디카시론이 구축되고 디카시 창작 동호인 그룹이 저명 시인에서부터 아마추어 시인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소개되고 있지만, 아직도 포토포엠과의 변별성을 포함하여 디카시가 일반 문자시의 상상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왜 디카시인지에 대한 실천적 인식이 부족하다. 디카시는 극순간의 예술이다.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행상, 즉 날씨, 시적 감흥을 포착할 때 그걸 스마트폰 디카로 찍고 그 영감이 날아가기 전에 문자로 표현하여 SNS로 곧바로 쌍방향 소통하는 것이 디카시의 비전이고 이상이다. 문자시에서 영감을 포착하는 것이 시의 1%를 획득하는 것이라면 디카시에서는 99%를 얻은 것이다. 이 말은 결코 수사학적 진술이 아니다. 디카시와 문자시의 상상력은 이렇듯 차이가 있다. 디카시는 영감을 포착하는 순간 거의 완성되는 것이지만, 문자시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디카시 창작 입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디카시의 언술은 짧을 수밖에 없다. 시인이 땀 흘리며 상상하여 쓰지 않고 절대적 영감에 의존하는 것이 디카시다. 순간에서 영혼을 포착하는 것이 디카시다. 디카시는 문자시와 달리 말하는 입도 두 개다. 영상과 문자 두 개의 입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디카시다. 이런 점에서 디카시의 문자 언술은 더욱 짧아질 수밖에 없다. 어쩌면 디카시는 산문화되고 있는 시가 서정시 본연으로 기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디카시라고 창작되는 많은 작품들이 아직도 포토포엠으로 오해하여
시를 창작해 놓고 사진을 붙이거나 사진을 찍어 놓고 그걸 대상으로 시를 쓰기도 한다. 그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의 뒷가시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영감을 포착하고 스마트폰 뒷가로 찍고 쓰기는 하지만 역시 문자시의 상상력과 별반 차이를 느끼지 않는 작품도 많다. 이런 점에서 뒷가시의 언술은 오행을 넘기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실상 오행이나 인해라는 말은 순간의 영감을 받아 쓰듯 시인의 상상력보다 자연이나 사물의 상상력을 존중해 주자는 의미다. 그만큼 인위적으로 꾸며 쓰지 않고 영감을 그대로 압축된 언술로 드러내자는 것이다. 이러면 영감을 얻어 그것을 각고의 노력으로 시인의 상상력을 확장하여 쓴 일반 문자시와 뒷가시의 언술은 분명 다르게 드러날 것이다. 문자시처럼 쓰려고 하면 굳이 왜 뒷가시일 것인가? 뒷가시는 SNS 스마트 환경의 산물이다. 거듭 말하지만 순간 포착, 순간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생명이다. 따라서 문자시의 상상력과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근자의 뒷가시가 장르로 자리 잡으니까 뒷가 소설 등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하기도 하지만 SNS 실시간 소통의 스마트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장르는 뒷가시다. 멀티 언어로 실시간 소통하는 SNS에 최적화된 새로운 시 양식이 뒷가시로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읽어드린 것들은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한 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뒷가시론에 의한 실천적 뒷가시 쓰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 장상 숲에 수록된 뒷가시에 대한 그런 창작 경험 이런 것들을 또 창작 의도 말한 것입니다. 그런 창작 경험이나 창작 의도를 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묶은 뒷가시집은 최초의 뒷가시집 고성가도 이후 나의 뒷가시집으로는 두 번째다. 문자 시집으로 네 번째 시집인 한성역에서 뒷가시 일부를 수록하긴 했지만 본격 뒷가시 시집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가 맞다. 이번 뒷가시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앞에서 내가 말한 뒷가시 창작 방법론 그대로 썼다. 자연이나 사물이 내게 말하는 걸 받아 쓰는 자세를 견지했다. 인위적으로 말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문자시를 쓰는 것과는 학은히 다른 방식이었다. 사물이나 자연이 주체가 되고 나는 철저히 객체가 되었다. 참으로 행복한 글쓰기를 할 것이다. 사물에 집중하고 겸손히 듣는 마음을 가지면 사물은 아니시는 내 마음의 미시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다. 사물이나 자연에서 영감을 포착하고 찍고 쓰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고향 고성집에서부터 해외로까지 끊임없이 신의 음성을, 아니 사물의 말을 들었다. 여기 수록된 작품들은 모두 오마이뉴스 뒷가시로 여는 세상의 연재한 뒷가시다. 2부에 수록된 포구가 2013년 7월 11일 연재 첫 뒷가시이고 3부에 수록된 대당부용원은 2018년 5월 31일 연재한 뒷가시다. 약 5년 동안 오마이뉴스에 총 158편을 연재했다. 연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선 연재 뒷가시 중 60여 편을 묶어 한 권의 뒷가시집으로 묶는다. 제가 올해, 그러니까 2021년에 이제 세 번째 뒷가시집 고해바라기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연재한 2018년도까지 158편이니까 이제 고해바라기에서 50여 편, 그러니까 아직도 뒷가시집
한 건 이상의 뒷가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뒷가시 집을 묶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뒷가시 집은 뒷가시가 고성에서 발현하여 한국을 넘어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 소개되는 과정을 그대로 표상한다. 일부는 고성의 고향집을 중심으로 하여 고성과 국내 전역에서 포착한 뒷가시로 이루어져 있다. 제2부는 뒷가시 중국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하남성 정주에서 포착한 뒷가시다. 나는 2016년 2월 창신대를 사직하고 동년 3월 학기 바로 중국 하남성 정주경공업대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지금 제가 키우는 애견 꽃무늬가 지금 짖고 있습니다. 조용했는데 또 이렇게 짖고 있네요. 그냥 계속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에서의 경험은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다. 정주를 중심으로 뒷가시를 중국에 소개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 아닌가 한다. 제3부는 정주를 넘어 서안, 카이펑, 우루무치, 북경, 소웅, 낙양 등 중국 대륙과 홍콩, 세부, 베프, 파타야 등 또 다른 해외 여러 곳을 여행하며 포착한 뒷가시다. 제가 2016년 중국 정주경공업대학으로 가가지고 중국 쪽의 뒷가시를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뒷가시를 중국 쪽에도 소개하고 그래서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얻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이 나면은 아마 내년쯤 되면은 위드 코로나가 되고 해외에도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동남아 쪽에 뒷가시를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단 베트남의 플랫폼을 하나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메콩 대학, 그러니까 호치민에서 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호치민 근교라고 뭐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한 5시간 정도 버스로 교통이 안 좋아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메콩강이 있고 그 메콩강변에 메콩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가 이제 지나면 그 대학에 가서 그 곳을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동남아 쪽에 좀 뒷가시를 확산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중국에 가서 중국 쪽에 뒷가시를 소개하고 확산시킨 그런 경험이 있어서 더 이제 나이가 들기 전에 그나마 지금은 어느 정도 건강하니까 마지막으로 해외에 나가서 뒷가시를 좀 확산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하고는 뭐 이미 이야기는 돼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사람 이름 모르니까 그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읽으면 됩니다.
이 뒷가 시집이 고성에서 전국으로 그리고 중국 정주에서 중국 대륙으로 또 다른 해외로 확산되는 여정을 따라 구성된 것은 고성을 발원지로 하는 뒷가시의 행로 그 자체를 상징한다. 아무튼 이번 뒷가시 집 출간이 문자시와 다른 뒷가시의 창작 방법인 순간포착, 순간은술과 함께 실시간 쌍방향 소통까지 이루어지는 뒷가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시집 후기를 대신하는 이 글을 빌려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문득수 선생님은 내가 뒷가시를 처음 공론화할 때부터 격려해주며 누구보다 먼저 뒷가시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실론적으로도 많은 뒷받침을 해주었다. 문득수 선생님은 오랜 시 창작과 실론 연구를 통해서 시는 언어 예술이면서도 언어를 넘어선다라는 맹제를 제시하였는데 나는 처음에 이 맹제에서 영감을 받아 뒷가 실론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 나는 처음에 이 맹제에서 영감을 받아 뒷가 실론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강조하는 것은 최초의 뒷가 시집 고성가도 후기에도 시는 언어 예술이면서도 어른을 넘어선다라는 이 문득수 선생님이 제시한 맹제를 인용하면서 뒷가 실론을 구축하기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재산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처음에 또 반복해서 읽으려고 그러네요. 다시 이제 읽겠습니다. 뒷가시는 기존 문자시의 언어예술이라는 카테고리를 확장하여 영상기호를 문자기호와 대등하게 수용한 멀티 언어예술이라는 명제를 도출한 것이다. 물론 오늘의 SNS 글쓰기는 대부분 영상과 문자의 멀티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4년 뒷가시를 처음 공론화할 때만 해도 멀티 언어라는 개념은 낯선 것이었다. 또한 문득수 선생님 때문에 시인도 교수도 될 수 있었다. 이 뒷가 시집을 제일 먼저 스승께 헌정하고자 한다. 문득수 선생님은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은사님이신데 지난해 3월에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이제 별세하셨습니다. 지금도 창신대에는 문득수 문학관이 있고 그 문득수 문학관을 통해서 문득수 선생님의 그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또 문득수 선생님이 기증한 그 소중한 문헌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정말 한국 문학계의 주요한 원본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수 문학관은 문득수 선생님이라는 그 이름도 하나의 문화의 콘텐츠가 되지만은 문쌤이 기증해 주신 그 많은 희귀본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근대 문학을 압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근대 문학 박물관이라 해도 좋을 만큼 아주 문득수 문학관은 대학에 있는 그 유일한 문학관으로서 굉장히 한국 문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 한국 문화의 주요한 유산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문학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지금도 문득수 문학관을 이제 틈틈이 이제 대학에 가서 관리하면서 그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데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한 표사를 주신 뒷가시 연구소 상임 고문인 김종회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시집 출간에 애를 써준 개간 뒷가시 주간
최강임 시인, 편집장 정용희 시인, 디카시 연구소 기획위원 이경 시인께도 감사를 드린다. 덧붙여 고성문화원 도충홍 원장님, 신진표 디카시 연구소 후원회장님 등 디카시 연구소 운영위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상당히 긴 그런 내용이고 또 제가 사조까지 붙여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튼 오늘 디카시 문해운동이 경남고성에서 출발해서 이제 해외로 확산되는 과정까지 어느 정도 정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주요한 논점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